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8장 판소리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판소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자, 305페이지를 보시면 판소리의 세계라는 게 나옵니다. 판소리.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305쪽입니다. 305쪽 판소리. 그래서 이 판소리는 이제 이야기를 노래하는 구비서사가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판소리는 그래서 관중들 앞에서 명창이 이 고수의 복장단에 맞춰서 이제 창과 안일이, 이 안일이하고 안일이, 그다음에 발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안일이는 이제 그 뭐 이때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뒤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 이런 걸 안일이라고 합니다. 안일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말이죠, 말. 그다음에 이 발림은 몸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림 몸동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모노 아퍼러 이렇게 해요. 오페라라고 읽지 않고 아퍼러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가 해서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What does 판소리 mean? 이러면 It's a Korean mono opera. 우리말로 하면 아퍼러에 가까워요. 아퍼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판소리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305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구비서사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서사가 무가와 미녀가 있다. 서사 미녀는 길쌈 노동요.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길쌈 노동을 선우창으로 이제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집살이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서사무가는 신을 청배한다 해서 이제 내력을 푼다 해서 본풀이라고 써놨죠. 본풀이. 세 번째 단락 둘째 줄. 이 본은 근원이죠. 그러니까 본풀이라는 것은 근원을 풀어내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본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원을 풀어내는 것. 이게 본풀이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악기 같은 것도 연주하고 좌창은 이제 앉아서 노래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무속의식이라는 제2에서 구현된 노래이기 때문에 신성해야 되겠죠. 주술성. 그러니까 주술성이라는 것은 뭐 신을 불러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술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소리 기원으로 이제 가보면 뒤에 여러분 교재 뒤쪽에 306쪽을 펴보시면요. 306쪽을 펴보세요. 306쪽을 보면 이제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판소리 광대와 무녀의 관계다. 이 판소리는 광대와 무녀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단골무가 있다는 거죠. 그 여자들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무업, 그러니까 일종의 가업이죠.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은 조무, 악공. 그러니까 조무라는 것은 무당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 조자가 도울 조자거든요. 무는 무당이고. 무당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무당이죠. 무당할 때 무자가. 하늘이고 땅이고 관통하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무 악공이죠. 그러니까 악공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뮤지션이에요. 뮤지션. 악공은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업을 판소리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이것도 뭐 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려서 판소리를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판소리 광대와 무녀의 관계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 그 산이가 이제 이야기했죠. 남자들 명창이 되는 거다. 성대가 나빠서 안 되면 이제 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주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제인. 그러니까 일종 광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인이 헷갈리면. 그리고 여의치 못하면 잔심부름이나 한다. 중부지방에서는 광대 제인의 집단이 무속과 별도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유랑 연예인들은 무속과 관계없으며 판소리도 모른다. 중부지방의 세습문은 수양달로의 세습. 남자 가족이 소리꾼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중부지방에서는 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판소리는 이제 전라도에 이제 그 단골 무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둘째를 보면 판소리는 음악적으로 무학과 동계다. 그러니까 같은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동계. 같은 계통. 지금 30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가 중에 서사무가가 나오죠. 판소리의 기원일 것으로 짐작된다. 30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무가 중에서 서사무가가 판소리의 기원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 다음에 서사무가는 판소리와 함께 같은 구비서사 시인이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써놨죠. 춘향가, 살풀이 굿에서 불리던 것이 이제 그런 설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서사무가에서 판소리 전환은 18세기 이래의 사회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변동.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뭐 찾거나 이런 거죠. 307페이지를 보세요. 307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판소리는 이제 그 설화적인 소재를 확장하죠. 네 번째 줄에 보세요. 307쪽에. 흥부가 수군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별주부전이죠. 별주부전. 이제 이야기로 하면 기토지선. 거북과 토끼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벽가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서 나오는 거죠. 삼국지 적벽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판소리는 세 시기로 나눠진다. 자, 거길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기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첫 시기 있죠. 영정조 때다. 영정조 때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판소리가 되는데 12마당이 이제 전부 이루어졌을 거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죠. 둘째 시기는 전성기, 순조에서 고종 때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판소리를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12마당을 정리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5마당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수군가라든가 뭐 춘향가라든가 심청가라든가 흥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좀 중요한 게 페이트론이 나오는데 신재호 같은 페이트론이 출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페이트론이라는 걸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 한 10줄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페이트론 써 있어요. 이게 후원자란 뜻이에요. 후원자. 여러분 이 바이어하고 페이트론의 차이점은 바이어는 그냥 구매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이 페이트론은 그것을 사서 후원을 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좀 더 넓은 개념의 단어가 페이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재호는 실제로 그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숙식도 제공하고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신재호가 99칸 집에 살았어요. 이분은 이제 중인 출신이기 때문에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100칸 넘는 데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고창에 가면 신재호 생가는 없고요. 신재호 생가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재호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의 셰익스피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재호죠. 하여튼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둘째 시가 전성기고 좀 내려오면 셋째 시는 쇠퇴기죠. 당연히 이제 판솔도 점점점 쇠퇴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면 판소리계 소설로 소설한 것은 전성기에 일어난 일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창극으로 극화된 건 쇠퇴기. 그러니까 판소리가 쇠퇴기에 이르니까 이게 이제 창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로 극화돼.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하는 판소리 발전의 자연적인 추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오늘날에도 불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08쪽에 가보면 이제 판소리의 서사유적 성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판을 짜는 거예요. 판소리는 뭐냐? 판을 짠다는 거예요. 셋째 줄에. 이런 말에서 유래됐다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309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이제 뭐 그 여러 흥부전이라든가 신재우의 오섬가라든가 여러 뭐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 다 암기할 뭐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나 보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글은 흥부전의 첫 대목이다. 고담을 하는데 그 밑에 인용문 밑에 보세요. 북소리에 맞춰서 한다. 고담을 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는 건 우조라고 나오는데 한 5째 줄 좀 내려오면 아방궁에서 육국제후의 조회를 받을 제 옥새를 치는 것과 같은 장엄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악조는 우조. 우는 기두자예요. 우, 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두니까 이게 일종의 장엄한 분위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면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면조. 경계계자, 얼굴면자, 조. 이건 약간 여성적인 분위기죠. 여성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연말에 이제 수상식에서 여성 그 연기자가 이렇게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여성 연기자가 상을 수상했다. 그러면 이게 눈화장도 이렇게 막 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칠죠. 아이라이너도 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뭡니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 뭡니까 검은색이 같이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 얼굴. 이래서 이제 이걸 계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면조. 그러니까 상당히 계면조는 여성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그 우주와 계면조. 자, 308쪽이 판소리의 서사유적 성격에서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309쪽에 이제 거기 나오죠. 밑에 5째 줄에 계면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310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판소리 사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거기 그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내려가 보세요. 310페이지. 거기 보면 거기 밑줄 치세요. 대체로 다음에 판소리 악조는 평조, 우조, 계면조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평조가 있고 우조가 있고 계면조가 있다. 그래서 평조는 평평하게 들어서 부르는 소리 이런 거고 우조는 호방한 소리, 계면조는 애원성, 슬픈 소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나 사랑놀이하는 춘향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락한 분위기니까 중몰이, 중중몰이, 보통 빠르기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요. 또 주인공의 고생을 서술하는 심정이 바삐는 대목, 옥중 춘향 제목은 슬픈 느낌, 계면조, 느린 장단 진양조. 그래서 비장미가 드러난다고 나왔죠. 이 비장미라는 것은 그 슬플 비자에 굳셀 장자에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장미죠. 이걸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 출도에서 변학도를 징치라는 것은 징벌이 징벌. 징벌을 준다는 걸 징계한다. 하고 춘향을 살려내는 어사출도는 힘차게. 그렇죠. 우조는 남성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빠른 장단인 자진몰이, 희몰이 이런 것과 결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3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조선조 말기에 판소리의 이론가로 알려진 신재유가 지은 광대가에는 명창의 조건,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인물치레부터 4가지까지. 그래서 1, 2, 3, 4. 1번이 이제 인물치레죠. 2번이 사설치레, 3번이 득음, 4번이 너름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 사설 인물치레는 이제 인물이 좀 이제 깔끔한 인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설치레는 이제 사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설이 있어야 되고, 득음은 이제 뭡니까? 이 판소리의 음악성이죠. 득음의 경지.
그다음에 이제 너름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죠. 이게 발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춤, 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2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이 너름새는 명창의 형용 동작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너름새다. 너름새는 명창의 형용,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이죠. 사설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몸짓으로 묘사한다. 옆줄 치세요. 몸짓으로 묘사하는 걸 말한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3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판소리 가창 방식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가창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목 푸는 소리 허두가라는 것을 부른다. 이게 목을 풀려 막 이렇게 하면서 목을 푸는 거죠. 단가 이런 걸 짧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단의 변화가 이제 심하죠. 판소리에서는. 거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두 번째 단락 한 10줄 정도. 진양조는 애연조고 슬프고 중머리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 중중머리는 흥취를 돋고 우아한 맛. 자진머리는 섬세하면서 명랑하고 차분한 맛.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광대는 손에 부채나 손수건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작중인물의 모든 신용을 몸짓으로 나타낸다. 밑줄 쫙 쳐. 몸짓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요. 그래서 신재유에 의하면 경각에, 그러니까 경각이란 것은 짧은 시간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각. 짧은 시간. 보통 이제 15분 정도 뭐 정도로 이야기하죠. 일각여삼추 이러면. 일각여삼추라는 건 1시간 15분이 3년 같다는 거예요. 세 번의 가을이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발림 또는 너름새라고 하는 동작은 판소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안일이가 나옵니다. 안일이. 제일 밑에 나오죠. 안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일이는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14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자, 거기 이거는 이제 말이에요. 말. 아까 말씀드렸죠? 말입니다.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런 거. 그래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임새가 315쪽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추임새. 이제 대표적인 게 얼쑤예요. 얼쑤. 왠지 그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이제 얼쑤 뭐 이야기하는 거 있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게 다 추임새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너름새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광대가 하는 보조 동작이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고 있는 사설에 대해서 이제 동작으로 이야기한다. 그것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6쪽을 보세요. 316쪽. 316쪽을 보시면,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3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판소리는 성악이기에 음악성이 중시된다. 음악성 동그라미. 음악성이 중시가 돼요. 그래서 입담도 좋아서 익사를 잘 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담이 아니니까 이 사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나오고요. 그 밑에 뭐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잘 설명을 한 거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판소리는 그 위에다 좀 쓰시면 좋겠네요. 317쪽에 이 판소리의 구성 방식은 비장, 숭고, 골개미 이런 게 이어지고 이 판소리의 이제 문체는 유식한 양반어 플러스 평민의 일상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의 미학적 특징이 있는데 318쪽을 넘겨보세요. 318쪽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 김은규는 나오죠. 심청가를 중심으로 판소리 비장을 논하면서 계면조와 어우러진 비장감을 주는 사설 이렇게 나왔죠. 계면조와 어우러지는 비장감을 주는 사설은 통탄하는 몸짓의 발림과 어우러져서 호소력을 획득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이두는 그 다음 단락 판소리의 정조에 대해서 한국 문학이나 예술 전반에 관한 자 여기 밑줄 주세요. 한해 맺고 풀림에 대한 논의. 한해 맺고 풀림. 참 말이 멋있죠. 맺고 풀린다는 거. 판소리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9쪽에 다섯째 줄. 던음이란 말이 있어요. 자, 밑줄 치세요. 던음이란 자기 나름대로 지어 부르는 대목이 있다. 이게 던음이라는 거예요. 던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작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 그 319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성춘향가에서는 이도령이 방자에게 내 고을 경처를 낱낱이 아뢰어라 하자 방자는 대답한다. 남원은 소비라 별 경계 없사오나 관동 팔경을 이뢰리다. 강릉 경포된 양양 낙산사가 좋사오나 거기도 멀어 못 가고 고성 삼일포며 삼척 죽서로가 좋사오나 거기도 못 가오고 이렇게 나오죠. 삼일포입니다. 고성에. 그래서 이 방자의 관동팔경 사설은 이도령의 물음에는 맞지 않는 동문서답식 사설이라고 나왔죠. 왜 이런 사설이 삽입되었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문서답하는 게 많아요. 320쪽을 보세요. 둘째 줄에 연려춘향 수절가에서는 밤중에 춘향집을 찾아간 이도령에게 술상을 차려내는데 상차림의 규모가 예약을 해두고 찾아간 관장급의 인물을 대접하는 술상보다 화려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상차림이 이제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내용 본문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상차림 사설은 거의 고정된 단위 사설로 주로 쓰이는데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이도령은 광활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한번 보고 월매에게 찾아간다는 기별도 없이 밤중에 몰래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흥부가 같은 경우도 있죠. 놀부심술 사설. 뭐 놀부심술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죠. 놀부심술 볼짝 시면 술 잘 먹고 쌈 잘 허기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심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321쪽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처럼 판소리 장면이 극대화되어 321쪽이 두 번째 단락 독자적 성격을 가지면서 전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오고 있죠. 이런 이탈하는 모습. 또 이제 장면 사설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또 있죠. 청중의 성격에 따라 변한다. 장면 사설. 그 다음 단락엔 춘향가의 천자풀이 장면이 또 재밌죠. 이도령이 이제 광안루에서 춘향을 보고 돌아와서 밤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를 엉터리로 읽는 거죠. 소설이나 설화라면 이도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춘향의 모습뿐이었다. 천자문을 보아도 사략을 읽어도 주역을 보아도 온통 춘향의 얼굴만 떠올랐다. 나왔죠. 그래서 전체 서사적 맥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흥미를 가지도록 거기 이제 보면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322쪽을 보시면 이도령이 사략 철머리를 읽을 때 목덕을 쑥덕으로 고쳐요. 목덕인데. 그리고 이목덕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부분의 골계적 성격. 골계라고 하는 것은 해약 플러스 풍자입니다. 해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풍자가 들어가야 돼요. 세타이어죠, 영어로. 이게 이제 풍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처럼 다음에 밑줄 주세요. 판소리 사설은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를 패러디화하면서 골계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꾸며져 있다. 골개미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꾸며져 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러면 다음에 판소리 사설의 미학적 기조는 풍자와 골개가 전부인가 그렇진 않다. 골개가 있으면 비장미도 있다. 좀 슬픈 장면도 있다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 그 밑에 있죠. 흥부가에서 흥부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이방의 주선으로 김부자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기로 하고 가명으로 가죠. 흥부 안에는 굶기만 하던 흥부가 매를 맞다가 죽을까봐 정한수를 떠놓고 이거 원래 이제 정화수가 맞는 말이에요. 정한수가 아니고 하여튼 정한수를 떠났다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천지신명께 남편의 무사기원을 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서 풀이 죽어 집으로 오던 흥부는 아내가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매를 못 맞게 된 것이 마누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분이 꼭두까지 치밀어 마누라를 팬다. 흥부 아내는 흥부가 심차게 자기를 때리는 걸 보고 무사한 것이 다행스러워 춤을 춘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해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심청과는 비장, 슬픔이죠. 굳셈, 슬프면서도 굳셈. 이런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심청이 인당수 제수로 빠져지는 대목이 나오고 있죠. 그 밑에. 그래서 심청이 밥을 빌어 안맹, 눈 멀었다는 거예요. 안맹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제 눈 한자에 눈멀 맹자죠. 이렇게 씁니다. 안맹. 그래서 부친을 공개, 이제 대접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하는 제목이 이제 또 나오죠. 쭉 나오는데 그 본문은 뭐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어요. 324쪽을 보면 이 대목은 심청이 물에 뛰어드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심청의 부탁말을 전하고 다시 심청의 시점에서 으르렁 술렁거리는 바닷물을 보고 느끼는 공포감, 이어서 서술자 시점에서 물에 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심청가에서 이제 심청을 인당수로 보낸 신봉사는 선인들이 주선해준 제물로 의식이 넉넉해지자 속물로 변해버린다. 뺑덕이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 적지 않은 제물을 모두 날린다. 심청의 순환은 비장의 극치인데 신봉사를 통해 엮어내는 골개는 이제 비장감을 더해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의 이제 구성과 문체라고 그 밑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325쪽을 보시면 나오죠. 325쪽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흥부를 내쫓았고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고 제비의 보온으로 부자가 되고 놀부는 제비를 해치고 제비의 복수로 놀부가 망하고 흥부가 놀부를 도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제 뭐 밑에 막 써놨는데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6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32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2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 네모점에서 부분의 독자성. 자, 부분의 독자성이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판소리는 그 부분의 장면만 있어도 이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쭉 보면 위에서 한 7, 8째 줄에 춘향가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 가는 길에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간 아이를 만나죠. 처음에는 초면이었던 아이가 나중에는 전일 데리고 있던 방자로 나타난다. 이는 당착,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좋은 예의다 이렇게 나왔죠. 당착이라고 하면 무순하고 같다라고 써있어요. 역시 춘향가에서 춘향은 기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당착이 아니고 갈등이다. 신분적 죄악과 이를 부정하는 그런 그 인간적 해방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나왔죠. 신분적인 제약과 이를 부정하는 인간적인 제약 해방 사이의 갈등이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숭고한 것을 거기 밑줄 치세요. 비속한 것으로 뒤집는다. 숭고한 것을. 비속한 걸 뒤집고요. 그 다음 이제 326쪽이 마지막 줄에 양반문학에서 빌려온 규범적인 문장을 민중의 327쪽으로 가면 일상적 구어체로 뒤집는다.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일상적인 구어체로 뒤집어 버린다는 거.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판소리에 삽입가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삽입가요는 민요부터 쭉 해가지고 구실도 한다까지. 그래서 민요 잡과 무가 경문 문제를 다채롭게 하고 청중을 흥겹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판소리에 나타나는 작품 세계와 사회 의식이라는 게 이제 뒤에 328쪽에 나오는데 328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판소리는 관념적 인과론만 나타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줄 주세요. 관념적 인과론은 표면적 주제를 이루고 설명을 통해서 역설되지만 관념적 인과론. 인과론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고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면적의 반대가 뭘까요? 심층적, 심층적. 우리가 이제 표면적은 또 다른 말로 표면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표층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설명을 통해 역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면적 주제를 나타내는 사회의식은 현실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밑줄 쳐놓으세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그 329쪽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판소리는 어느 것이나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329쪽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329쪽이 두 번째 단락.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돈이 널리 사용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돈을 떠나서는 생활이 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돈 타령이 작품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흥부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죠.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도나 아나 도나 나오죠. 이렇게 표면적인 것과 이제 심층적인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죠. 예를 들면 거기 위에다 좀 써보시면 판소리에 나도 이야기했죠. 표면적 주제. 그 다음에 이면적 주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면적 주제는 현실적 합리주의. 표면적 주제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죠. 관념적 인과론에 따른 의미 제시. 인과론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몇 개를 예를 들어봅시다. 심청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효죠, 효.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이잖아요. 춘향가 열이죠. 열려는 불경 이부다 해서 두 지하비를 열려는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수군간 충이죠. 토끼를 잡아오라니까 잡아오잖아요. 바다에서. 흥부가는 위해죠.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흥부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러운 분홍의 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이거는 표층적인 거고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이 분홍이 출현했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29쪽 그 밑에 돈은 무엇이든 상품화한다. 흥부가에서는 집신까지, 심청가에서는 살구까지 상품으로 등장하고 여러 가지 품팔이가 생기다 못해 흥부가에서는 매품팔이까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매품팔이라는 게. 이게 매하고 품팔입니다. 이게 두 개 이 순서 이렇게 돼야 돼. 매품팔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질서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돈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춘향가는 표면적으로는 정절을 고치 않아 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갈등에서 기생 아닌 춘향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인간적 해방을 성취하자는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적벽가 나오죠. 330쪽에. 여기 이제 보면 적벽가에선 삼국지 연의의 계작이죠. 원작이 없는 군사들의 서른풀이가 이제 크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단락. 흥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덕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군자인데도 생활은 무능하다. 바보에 가깝다.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흥부를 옹호하나 결과적으로는 흥부의 도덕률에 대한 반성. 놀부는 표면적으로 악인이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청과 신봉사도 군자나 뺑덕어미의 관계에서는 군자의 정체가 허망하다. 그렇죠? 함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
또 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위를 긍정하는 생각은 가루지기. 이 가루지기라는 것은 이제 병광세가 죽었을 때 가로로 이제 관을 들었다. 그래서 원래는 가로지기예요. 가로지기인데 이 로를 루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애는 가장 비열하다는 생각과 달리 가로지기는 성애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단락의 셋째 줄에 또 밑줄 주세요. 현실적 합리주의는 풍자와 해악을 통해 표현된다. 풍자와 해악. 동그라미. 풍자와 해악.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331쪽. 331쪽의 두 번째 단락. 판소리 작품색의 특징을 보여준 예로 적벽가가 들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각색했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탄 소설이라고 있어요. 자탄 소설. 사설. 스스로 한탄한다는 거예요. 자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탄한. 자탄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병사들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세 번째 단락이면서 331쪽에 이제 자신들의 기관 운명을 한탄한다. 첫 번째 등장한 병사가 부모를 그리워한 사설을 하고 나면 다음 병사가 이제 자식을 그리워한 사설, 또 나이 30이 되도록 머슴으로 고생하다가 아름답고 착한 처녀를 만나 혼례를 이룬 첫날 밤에 신부와 동침하기 전에 군졸에 끌려 나와서 지금까지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한 사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탄 사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2쪽. 332쪽. 이 책이 이제 판소리는 33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336쪽까지. 요거 좀 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한 번만 더 초대해서요. 여기 이제 나머지 좀 설명하고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큰 틀을 잡아놓고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판소리 작품으로 알려진 춘향과 남원, 이게 이제 남원 추녀설하죠. 써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을 남원 추녀설. 원래 춘향은 못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춘향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다시 이게 이제 춘향전이라는 소설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추녀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퇴기라는 거는 기생에서 이제 퇴임했다 이 말이죠. 월매의 딸, 춘향과 사랑, 결연. 결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맺는 거예요. 결연. 인연을 맺죠. 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은 기생의 딸로서 사회로부터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생으로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춘향은 자, 자, 그러나 이제 춘향은 그 사대부의 처자와 같은 자존심, 자신의 배우자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주체적인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령과 약속을 전하고 허신이란 건 몸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허신. 그리고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춘향 행위는 그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숙한 서민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춘향가에 등장하는 이도령은 문벌이 좋은 양반의 신분이죠. 근데 성격이 소탈하고 장난기가 많죠. 되게 서민적이에요. 또 적대적 인물인 변학도를 풍류남아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형상화된 결과는 인정도 없고 풍류도 모르고 권력의 행포만 일삼는 표독한 관료, 이렇게 되어 있죠. 변학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란 말 써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이제 그런 거 공부를 4학년 때 하여튼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부가는 그 밑에 단락으로 이제 가면 가난하지만 마지막 단락. 착하고 정직한 인물인 흥부가 제비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재밌는 이야기죠. 제비가 박씨를 이제 물어다 주는데 그 박이 자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재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흥부는 양반 행세를 하려고 애쓴 인물로 나타날 뿐 실제 신부는 품팔이꾼. 흥부의 양반 행세는 궁핍한 가난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의식으로 반어적 의미를 가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